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월요일 아침 방송 1부 진행책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후보자들 이름을 큰줄막하게 선 플랜카드는 길거리에 걸리지 않았지만 선거전은 이미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제가 세 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이번 선거는 과거와는 선거운동 자체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띌 수밖에 없는 선거라는 겁니다. 아마도 올해 선거는 예년처럼 시끌벅적하지는 않겠죠. 감염병 사태로 대중을 모아놓고 선거 연설을 하는 것 자체가 보기 힘들 듯 합니다. 대신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전이 벌어질 겁니다. 따라서 당대표와 선대위원장, 이른바 당의 얼굴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배후에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존재가 있죠. 그렇지 않아도 이번 선거는 대통령 임기 반을 지났을 때 치르는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입니다. 그래서 평가 대상인 문 대통령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최근 감염병 사태가 진정되고 문 대통령이 트럼프와 통화하면서 트럼프가 협조 요청을 했다는 것이 공개가 됐는데 그게 아주 대표적이죠.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가 급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하위 70%까지 기본소득이라는 명분으로 돈을 풀붓겠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얼마나 여당의 지지율 상승에 도움을 줄까요? 오늘 3차 비상경제회의가 있고 나면 여론조사가 있을 텐데 그 결과가 자목 궁금해집니다. 물론 그래도 국회의원 선거는 기본적으로 지역구의 인물 경쟁이죠. 그 인물 경쟁에서 밀리면 아무리 특정 진영이 우세한 텃밭이라 해도 고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4.13 총선이 대표적입니다. PK, TK 지역에서 당시 새누리당이 패배를 했는데 무려 10석이나 됩니다. PK가 8석 그리고 TK가 2석이죠. 민주당의 철옹성 같은 호남에서도 두 군데나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인물 경쟁에서 지역 맹주들이 밀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당의 우세 지역에서 철저히 경선이라는 형식으로 친문 후보를 대거 내세운 것을 주목을 합니다. 반면 통합당은 우세 지역에서 정반대 전략으로 나갔죠.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물 교체를 했는데 과연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두 번째, 이번 선거는 과거 선거보다 훨씬 더 포퓰리즘이 맹위를 떨치는 선거가 될 거라는 겁니다. 사실 모든 선거는 포퓰리즘이 날뛰기 마련이죠. 누구나 포퓰리즘을 반대합니다. 그러면서도 포퓰리즘 정책은 어느 선거에서나 선거 전략의 맨 앞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포퓰리즘이 이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남북이 첨예하게 군사적 대립을 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군 복무기간은 대선 때마다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세대 때 36개월이던 군 복무기간은 대통령 선거를 할 때마다 조금씩 계속 줄어서 지금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30개월이 26개월로 줄고 다시 21개월로 줄었는데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은 다시 18개월로 줄여버렸죠. 북한은 조금 더 군비를 줄이지 않는데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만 계속 줄여온 겁니다. 게다가 아이를 낳지 않아 인구가 계속 줄면서 병력 자원까지 줄어들어서 이제 68만 명이던 군은 51만을 목표로 편제를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전방의 사단을 없애거나 간편하느라고 여념이 없죠. 사실 이 문제는 북한 비핵화 이슈에 가려서 안보 문제에서도 수면차 아래 잠복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언론은 재래전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북한을 압도한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말도 안 되는 분석을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웃을 수만은 없는 문제입니다. 당장 북한과 전면전이 벌어지면 미사일이니 방사포니 하는 북한의 신무기 체계도 문제이지만 진짜 문제는 북한이 100만 육군을 방어할 군대가 부족하다는 데 있죠. 그런데도 아마 다음 대선에서는 자, 서구에서도 병력이 많지 않다. 문제는 첨단 무기이지 병력 숫자가 아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면서 다시 복무기간을 1년으로 하자는 주장이 나올 겁니다.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그러다가 틀림없이 모병제 주장을 내놓겠죠.
그리고 그런 포퓰리즘적 공약을 내놓는 진보 좌파 진영에 매우 유리한 선거 지형을 만들어낼 겁니다. 포퓰리즘은 이렇게 위험하면서도 유혹적입니다. 그리고 치명적이죠. 그러면 당장 이번 선거에서는 어떨까요? 벌써 포퓰리즘이 어떤 것인지 잘 보시지 않습니까? 경제가 폭망해 서민들, 특히 자영업자들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감염병 사태로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소비도 이제 사라졌죠.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면서 돈을 퍼부었는데 소비가 사라진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이 계속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상위층조차 지갑을 닫아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재난기본소득이니 하면서 현금을 살펴해 보았자 그건 반짝 소비를 일으킬 뿐입니다. 현금이 아닌 상품권을 주면 조금 낫겠죠.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본소득은 결국은 경제의 뿌리를 갉아먹는 마약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편이죠. 단기적으로 대중의 고통을 줄여주어서 환호를 받지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경제 펀더멘탈만 악화시키는 주 요인이 됩니다. 기축통화를 가진 미국과는 달리 우리에게 양적 완화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최악의 바이러스를 씹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난기본소득보다는 4대 보험과 전기요금 등을 감면해서 가계의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한다. 그래서 중산층의 소비를 늘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반기업 정책을 바꾸어서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풀고 노동계획을 해서 노동 유연성을 잠정적이나마 확장하자는 거죠. 적어도 지금 노동 유연성을 확장하지 않으면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일자리는 늘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제 상황인데 어느 기업주가 해고가 불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문 대통령은 4대 보험과 전기료 감면 같은 정책을 얘기하면서 이마저도 다시 저소득층으로 국한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소비가 늘지 않죠. 사실 그리고 노동계획은 문 정부는 엄두도 못 내는 겁니다. 저는 애초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통합당에서 주목할 만한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국회의석 과반 정당을 만들어서 6월 달에 개원을 하면 비상경제대책을 완결하겠다고 밝힌 건데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비상경제대책이라는 걸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방송과 MBN 판도라 같은 프로그램에서 짧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 역시 올해 512조 거대 예산을 재조정해서 비상경제대책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한 겁니다. 솔직히 말해 올해 예산은 축소하거나 아예 없애도 될 예산 항목이 아주 많습니다.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관련된 예산도 그런 예산이죠. 지금 시급하지 않은 SOC 예산, 예를 들면 예길 소유에서 쪽지가 오가면서 뒤늦게 끼어든 예산은 모두 그렇습니다. 없어도 될 예산이죠. 이런 예산을 전부 끌어모으면 한 7, 80조는 넉넉히 될 겁니다. 그래서 국채를 더 내지 않아도 비상계획을 짜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에 대해서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포퓰리즘과 그리고 통합당의 반포퓰리즘의 한판 승부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민주진영과 반민주진영의 싸움이 아니라 반자유진영과 자유진영의 싸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싸움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국가 부채는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니까 말입니다. 보수 지지가 약한 20대를 자유진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됩니다. 세 번째, 이번 선거의 특징은 패권주의와 반패권주의의 싸움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정치는 이념이 대중화되지 않은 결함을 여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조국의 청문회에서 보았듯이 이제 사회주의가 자신의 이념이라는 말이 이 나라 장관 후보자의 입에서 나올 만큼 우리 사회는
매우 개방적으로 되었지만 아직 보수주의니 자유주의니 사회주의니 하는 이념은 전혀 대중화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명망가 중심의 팬덤이 형성되었죠. 정치적 명망가 보수 말입니다. 그리고 그 팬덤에 들면 상대가 누구든 적으로 여기고 박밀하려 드는 등 패권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심한 정당이 어딜까요? 바로 더불어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민주당과 동패를 자처하는 열린민주당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가히 친문 유일 정당이라 불러도 괜찮을 정도로 이번 선거에서 친문 일색으로 후보를 냈습니다. 덩달아 청와대 비서진들이 대거 공천을 받았죠. 그래서 언론도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YS당도 DJ당도 이렇게 친문 일색당은 아니었다. 민주당은 지역구 후보 253명 중에 비문은 고작 10명 안팎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 공천 과정에서 불출마하거나 탈락한 인사는 대부분 비문이었죠. 조국에 반대했던 금태섭 의원은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수호를 외쳤던 김남국 변호사는 안산 단원을에 전략 공천을 받았죠. 그게 단적으로 증명합니다. 더 놀라운 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가 된 이들이 공천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핵심 친문인들이죠. 더욱이 비례대표 전문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당선권인 20번 안에 있는 인사 대부분이 친문인사입니다. 친문은 이뿐이 아닙니다. 놀라운 건 친문 친조국을 경쟁하면서 스스로 강성 친문을 내세우는 열린민주당의 존재입니다. 열린민주당은 조국의 딸과 아들 입시 비리에 공보물로 기소가 된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을 2번으로 공천하기까지 했습니다. 친문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이들을 내세우는 친문 경쟁은 바꾸고 말하면 친문 패권주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을 단순히 진보라거나 좌파로 색깔을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가느냐 아니면 명망가 정치에 의존하는 후진적 민주정에 머무느냐, 이건 이번 선거에서 결정될 겁니다. 자, 오늘 1분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 몇 가지 사안에 대한 분석을 입으로 짧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봄은 왔는데 봄 같지 않다. 제가 언젠가 이 프로그램 끝에서 썼던 말이죠. 출래불사춘.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창밖은 봄입니다.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